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걸로 볼 수 있다며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2명에게 면허 정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처리가 될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행정처분이 됩니다. 정부는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에서 복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집단 행동엔 강제 수사를 포함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총동원하고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병원 12곳의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민간 외래 환자 진료 또는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 행동이 길어질 경우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은 물론 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진료 보조 간호사까지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제1야당 당대표가 정치 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자, 이 와중에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자 세계일보 이면입니다. 정부 2,000명 증원을 일단 질러보고 그리고 나중에 타협하려는 쇼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 와중에 음모론. 자, 대체 어떤 주장을 한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시작은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 증원 발상을 할 수 있냐 참 걱정이 된다라고 좀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셨다시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국민 관심 끌어모으고 누군가가 나서서 규모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 끌어내려는 정치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000명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며 총선용 정치쇼라고 몰아세우고 정책 라인과 그 윗선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의 사실상 집단 행동 파업의 직전에 이 상황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기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몰고 가는 거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여당이겠죠. 여당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을 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전임 정권이 했던 문재인 정권 때도 시도했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뒤늦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1년에 2,000명씩 늘린다는 것이 너무 지나친 계획이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정원이 3,058명이니까 2,000명을 늘리면 65%를 증가시킨다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적 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 계획적인 음모를 갖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역대 정권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뭐 이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의 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수권정당, 대한정당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지난 정권 때 400명씩 해마다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자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지나친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좀 어느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치적 음모론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필수 지역의료 이 확정 부분을 오히려 더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려 했던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400명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은 또 2,000명이나 되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한 1,000명 정도로 타협안을 민주당이 제시를 하면 그렇죠. 이 문제를 더 풀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본인들 원래 주장대로 400명씩 하자든지 10년씩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도대체가 민주당은 뭘 하는 거냐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정치쇼 주장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지라시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대표뿐일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몇천 명 이상 증원 필요하다는 경실련도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모두 정치쇼냐며 쇼라고 비난하기 전에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로 온 연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의료 얘기 나오니까 응급헬기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 중요한데, 자, 일단 이번에 정부 대응이 좀 강경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까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이고 이 강경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명 증원이 일단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증원에 대한 공감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2,000명을 하려면 의대가 일단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과대에 과연 2,000명을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의사들이 물론 기득권이라든지 자신들의 뭐 여러 가지 숙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의대생들까지 나설 정도면 의료계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 너무 지금 경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으니까 무조건 2,000명을 몰아붙이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의료계와 타협을 좀 해서 양쪽이 살아야죠. 이건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2,000명을 늘려가지고 과연 그 질의 문제도 그렇고 누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들하고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말은 제가 뭐 신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2,000명을 늘리는 게 지금 어려운 게 외과, 산부인과 이런 소아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 인원이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명 늘린다는 계획 속에 그게 없어요 지금. 증원만 하자는 거거든요. 어느 과를 늘릴 것인지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2,000명의 성형외과만 늘어난다.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 정도로 의료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의사 수는 적고 또 하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의사들 연봉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의사 수 제일 적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있으니까 증언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자, 조선일보 이면 기사 보시죠.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정치 쇼라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 하지만 헬기 특혜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단어로 이제 이재명 대표 평가하면요, 한 단어로 참 무책임한 정치인이다. 무책임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은 이제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4,000명입니다. 400명씩의 매년 10년 내리면 4,000명 아닙니까? 이걸 이제 반으로 한 게 2,000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를 자꾸 이게 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치권이 분열돼 버리면 오히려 이제 의료 파업이나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제 로스쿨도 2,000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잖아요. 물론 이제 적정 숫자는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정원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의사 단체도 이제는 이제 그 무조건 실력 과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틀립니다. 문 대통령은 허지부지 그냥 하려다가 말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면 합니다. 그게 윤석열 다움이에요. 저는 이제는 이게 의사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건 밀어붙인다는 걸 알고 이제 대화의 장에 나와서 그럼 이게 적정한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지역으로 안배할지 또는 이게 의료 수가는 어떻게 해서 할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이 보수라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지금 당장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강경한 태도 여기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내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국민의 여론을 인용 안 해도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정원을 찬성하고 있고 지금 이게 또 고령화 노령 시대 아닙니까? 실제 의사 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 이제 아까처럼 성형외과로 다 안 가도록 예를 들어 이게 지역 의대라든지 공공 이런 쪽으로 이게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지 무조건 이게 이번에도 한 명도 못 드린다 이렇게 환자를 불모로 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뭔가 양측에 좀 어떤 실마리가 풀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병원의 상황은요, 저희들이 잠시 뒤에 지금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말미에 다시 병원 상황, 이제 막 병원 문 열었잖아요. 아침 8시부터 이제 막 병원 그 환자들 오시고 이러는데 이 상황이 어떤지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딱 50일 앞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 컷오프가 발표가 됐어요. 이번 주부터 지금 쭉 전달이 됐습니다. 아마 컷오프 대상자들 하위 20%는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첫 탈당한 의원이 나왔습니다. 현역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누가 포함이 됐는지는 알려졌을 텐데, 자, 저희 TV조선이 이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하위 20% 명단 31명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전체 90% 수준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당 지도부와 장관을 했던 친문 핵심 의원 2명을 비롯해 친이낙연계였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자, 31명인데 이 중에 28명이 비명계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 10명은 전원 비명계입니다. 반면에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친명 핵심 의원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호. 자, 그렇다면 컷오프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 누굽니까? 모두 10명 정도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수도권 4선 의원과 전직 국회 부의장, 수도권 초선 의원 등입니다. 경선 점수에서 20%가 깎이는 하위 10에서 20% 구간엔 김영주 의원과 수도권 5선 의원, 친문계 핵심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 등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김홍걸, 최종윤 의원과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하위평가 20%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1차로 하위평가 의원 10여 명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오는 22일쯤 추가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10여 명이 지금 통보를 받았고 아직 남아 있다는 거네요. 자, 현역 하위 20% 가운데 31명이래요. 그중에 28명, 거의 뭐 90%가 비명계.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상당한 또 정성평가도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정성평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때문에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 점수를 공개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하는 이 비명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 이재명 대표의 주류교체, 당의 주류교체를 위한 희생양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제거되는 그러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용단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찬마속의 심정으로 아하. 이 주류의 헌신, 희생을 통해야만 용광로 같은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드러나는 이번 지금 하위 컷오프 지금 하위 현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당내 분란의 가장 큰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현명하지 못하다, 영리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 지금 국민의힘도 컷오프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하위 10%에 들어가는 7명은 바로 지금 컷오프 하고 나머지 또 지금 하위 30%까지는 또 감점을 합니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역에 대한 페널티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경선에 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먼저 가르쳐주고 경선을 붙이려고 하면 반발 시점이 빨라지죠.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상당히 영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경선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현역들이 나는 감점 대상자가 아니어야 할 거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미리 가르쳐줘 버리면 이거는 정말 나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술적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민주당이 현명하지 못한 그런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잠깐만요. 요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하위 20% 안에 들었다고 통보받은 사람 중에 박용진 의원도 있답니다. 지난번에 오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옆에서.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하위 10%래요. 특히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측근이라고까지 분류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지금 여기 또 공천 신청하면서 박용진 의원과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위 10% 통보받다. 아니 하위 10%가 되면 말씀하신 김에 그럼 이거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되면 지금 그 경선 갈 때 이제 감점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신인이라 그러면 신인 가산점까지 상대는 갖게 될 경우에는 그게 30%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경선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경선에 일단 참여해서 탈락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제가 박용진 의원을 옹호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용진 의원 하면 상당히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한 의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의 문제라든지 삼성의 재벌로서의 그런 기업 독점력에 대한 이 사회적 폐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앞장섰던 의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주당의 지향점하고 상당히 지금 부합하는 대표적인 의원인데 만약에 이 의원을 하위 10%라고 평가를 했다? 그거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용진 의원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원에 비교해도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하위 10% 그러니까 10명으로 나누면 10명 중에 꼴찌 수준이다.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예상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요. 내일 민주당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을 심으리라. 이게 사과나무 전략입니다. 최병천 민주당 부원장이 한 말이에요. 최병천. 내일 민주당이 망하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을 심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경쟁자 다 제거했잖아요. 옛날에 고양시장 최성 전부 제거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족의 경쟁자예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경쟁자예요. 미리 싹을 밟아버리자. 이게 전략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떠나진 않겠다. 어제 김명주 의원 같은 경우는 김명주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었는데요. 김명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거든요. 바로 받자마자.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남겠다. 과하지욕을 견디겠다. 지금 화가 나고 지금 그렇지만 민주당을 떠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지금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과 지금 뭐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라 화면 준비됐네요. 자, 정봉주 전 의원이 바로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심사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이런데 박용진 의원이 나오면서 뭐 그동안 정봉주 전 의원의 그동안 이제 성비위 문제, 물론 대법원에서 성비위 자체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 언론 보도와 관련된 거는 또 이제 유죄가 나오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죄라면 말이죠. 비명계로서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했다라는 그런 죄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도 박용진 의원하고 뭐 과거에 몇 번 만났습니다만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에 포함시키냐고요. 그게 일반 정서에 보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친윤이나 친명의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100% 이걸 정량평가를 하냐고요. 사람을 고르는 건데 뭐 입시해가지고 점수를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김영주 의원 이런 식으로 하고 박용진은 아는 건 잘 몰라요, 유권자들이. 근데 박용진 의원은 꽤 알려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대선 출마도 이제 하려 했던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보장하기 어려워요.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완전 친명으로 그냥 가겠다. 아까 소정욱 변호사죠. 지금 하도 요새 의원 뭐가 헷갈려가지고 예. 변호사가 말 좀 뭐 거치게 하면 없지 않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친명으로 가자. 욕먹는 건 잠시고 그냥 일단 자신의 세력으로 포진시켜서 대선 때 대선 경선이 또 있잖아요. 예. 또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요. 지는 길을 점점 접어드는 거예요. 예. 지난 연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용진 의원은 현재 과하지욕을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보를 받았지만 재심 청구의 기회가 있으니까 재심을 오늘 당에 신청을 해서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을 버리고 정봉주를 선택.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런 흐름으로 간다. 과연 이게 민주당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런 흐름이 과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저는 민주당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홍이 내전으로 지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용진 의원은 지금 뭐 가지욕을 견디내겠다고 하면서 탈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상당수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당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비주류였던 안철수 그리고 동교 등계가 집단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분당이 됐잖아요. 그러한 사태도 저는 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선욱 변호사님 말씀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내일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을 내당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내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1당이 될 경우에 아마 제가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입지는 말 그대로 지금 사상 누각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내일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거나 친명계 핵심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은 드리죠. 자,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지금 이 공천 하위 10%, 20% 통보도 통보지만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걸 근거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 누가 했는데요? 물어보면 글쎄 누가 했더라?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사 결과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입니다.
자, 비명을 뺀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 잡음. 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물러가라.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이제 대놓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주 의원 탈당 선언했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 공천 시즌에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판사 출신 이 사람입니다. N번방 사건이 있었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이는 그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단톡방.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수진 의원이 이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 이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이선론은 이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공천은 무능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다 이 보도에 좀 강력 반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현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서울에 전략 공천하려 한다. 이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표 얼굴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고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의 이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의원도 지금 계속 동작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동작을에 지금 이수진 의원 말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친명은 처음에 아니었는데 친문이었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장관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추미애 전 장관이 발언이 완전히 친명적으로 기울어졌다고요. 그렇죠. 임종석 공격하고. 네, 임종석 아주 뭐 대놓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그 전부터 좀 그래 왔는데 이번에 이제 공천 국면에서 아주 그게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천을 의식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수진 의원이 동작을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공천에 관여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 818호에서 뭐 공천 측근 들과 공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지금 막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에서 뭐 돌린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각에서 경기도 팀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수진 의원으로서 대단히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당대표 물러나라. 이거 사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린다는데 누구요? 그랬더니 그 경기도 팀인가? 경기도 팀이 뭐예요? 아니 잘 모르겠고 뭐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흐지부지 되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겠죠. 누가 조사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시회나 비공식회 논란이 있는데도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죠. 확인을 하셨는데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현역 의원님들 뺀 여론조사가 있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네, 뭐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론조사 한번 돌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게요, 뭐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후보 출마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일정한 조직과 자금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현역 의원 빼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누가 한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안 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첫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답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문학진 전 의원께 전화해서 형님이 10% 꼴찌다. 안태준 특보가 31% 20% 차이 난다. 이걸 이게 누구한테 받은 여론조사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첫째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로 데이터 기초 자료를 다 내놔야 됩니다. 안규백 전략 공간에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는 이 문제는 이게 그 책임을 미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받아서 문학진 의원께 전화했는지 이걸 소상히 밝혀야 된다.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밀실 비선 문제 있죠. 이것도 이제 민주당 제가 당헌을 다 찾아보니 친명 좌장이라는 당직이 없어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했대. 근데 왜 언론 오버 대응을 안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리 작은 가짜뉴스도 24시간 내에 대응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오버라면 고발을 하든지 언론 중재에 하든지 해야지 왜 정성호 의원은 못합니까? 이거는 이게 참가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못한 거고 이렇다면 이게 저는 밀실 사천 공천에서 이게 벗어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에이 나 당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물론 김영주 의원처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탈당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당대표 나가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출마자들은 요거를 받았음에도 형님 지지율 떨어지는데 요거를 받았음에도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장막 뒤에서 특정 집단과 특정인들을 공천하려 벌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저는 개탄과 함께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하자면 이 대표의 호위무사, 친위대, 예스맨 이 사람들을 공천에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쓰다 보니까 비선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수치 조작 의혹이 매우 짙은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거는 공당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의 범죄 행위예요. 뭐 내 사람 시기 이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당이 갈등과 분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자, 지금 이제 당사자들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라고까지는 안 해요. 물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네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막상 탈락이 결정이 되면.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누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기자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막 대변인한테 물어봐도 대변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찾아봤나 봅니다. 중앙일보 8면입니다. 홍영표 빼고 여론조사한 업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용역 참여한 적이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찾아냈어요. 이러면 조금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재명 시장과 직접 연결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그 여론조사한 업체를 알고 봤더니 어떤 업체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여론조사 업체는 중앙여심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이지만 이 업체 대표가 2010년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들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단 논란이 된 여론조사는 우리가 돌린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TV조선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곳으로 의심되는 업체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한국 사무실 아닌. 죄송한데 혹시 언제 바뀌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TV. 2020년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라고 끝날 수 아니 그 기자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당에서 모릅니까? 당 이름을 팔아가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아마 유령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여론조사 저도 전화를 받으면요 뭐 이게 녹음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했는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른다. 자 이런 논란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현재까지는 이런 반응을 이재명 대표는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찰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좀 많이 나오는데 현역 의원 배제한 여론조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전에 예의가 된 걸까요? 자 이재명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비공개 회의 등 통해서 공천 컷오프 논의하는 등 밀실 비선 논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오늘 발표될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천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요. 자 이재명 대표의 침묵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꼭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두 가지로 대응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동문서답. 완전히 엉뚱한 걸 뭐는요, 국민의힘 누구는요, 이런 식으로 모면하는 이런 이제 화법 하나.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아예 침묵해버리는 동문서답도 안 하고. 우리 법카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카도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답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요, 이제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계속 침묵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말로 저는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뭐 이제 어떻게 공개해서 사과할 걸 사과하고 바로잡을 걸 바로잡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나 몰라라. 나는 오불관은 나는 이게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확 이제 와닿는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까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다면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제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아니 박용진마저 이제 임종석마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종석만 해도 뭐 친문과 친명 갈등의 와중에 있으니까 예. 뭐 개파 싸움인가 보다 권력 다툼인가 보다 할 텐데 박용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은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서 말이죠. 전 아까 침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대표의 침묵은 사실상의 시인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대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명계를 밀어붙여가지고 자신의 세력으로 포진시키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공천을 자기 세력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공천 다음에 중요한 건 국민의 심판인데. 국민의 심판이고 본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가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 세력을 일단 포진시키자라는 건데 그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어야 말이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상당히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천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누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번 총선을 민주당 간판으로 치를 것인가? 자, 이른바 여전사 트로이카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전사. 싸우는 이미지잖아요. 화면 보시죠. 추미애, 이현주, 그리고 전현희. 자, 추미애, 이현주. 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뭐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추미애, 이현주. 여전사.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이 3명을 검찰 독재 기조 아래 윤석열 정권에 맞설 법조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핵심 관계자는 3명의 법조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여전사 트로이카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서울 공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추 전 장관을 동작 의뢰, 이 전 의원을 용산, 전 전 위원장을 강동 갑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여전사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 법조인, 선명성 그거 있지만 소위 말해 신명계 인사다. 그러니까, 신명? 예, 친 이재명계 인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작을 해 공천이 된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근데 상대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만약에 탈락이 된다? 그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정권 교체의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상당히 저격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 공천과 함께 임종석 전 장관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탈락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사실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은 뭐 장관급을 했기 때문에 친문계 인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는데 동작을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만약에 지금 강동 어립니까? 네.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진선미 의원을 지금 이제 겨냥하는 꼴이 되는데요. 진선미 의원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여성부 장관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친문 대 친문의 갈등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재이냐?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당내 분란에 또 다른 하나의 또 거의 불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잖아요. 예. 이현주 의원은 지금 아마 용산에 아마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현주를 용산에? 그렇죠. 이현주 의원이 말 그대로 한때는 보수의 잔다르크였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잔다르크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 권영세 의원 지역구 말이죠. 예, 권영세 의원의 지역인데 아마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날을 세워왔기 때문에 아마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면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지지층들이 완전히 결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나 친문계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은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마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또 짚어보도록 하죠.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면서 지금 공천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내고 있는데 관심 지역 단수 공천 여기는 그냥 바로 이제 공천 받고 결선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선 종로의 최재형 의원, 중구 성동갑은 윤희숙 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최재형과 윤희숙은 이제 결선에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 지역구 재배치로 비어있던 진구갑에 정성국 한국교총회장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사상구에는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후보가 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맞붙는데 이 두 분은 4년 전에도 두 사람은 경선을 했었습니다. 김은혜 전 수석은 김민수 대변인과 경선을 치릅니다. 지역구 재배치가 불발된 서울 중구 성동을에서는 이영, 이혜훈, 하태경 세 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고 마포갑에서는 조종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대결합니다. 예. 자, 주목되는 인물은 아무래도 정치 1번지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종로 최재형 의원, 현역 지역구입니다.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직 이쪽이 지금 대진표가 안 짜졌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중구 성동갑에서는 일찌감치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공천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가 어쨌든 종로인데 요즘 종로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여기 이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많이 거론됐었어요. 예. 최재형 의원은 물론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긴 했었는데 특별한 어떤 요새는 특별히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재형 의원은 공천을 했어요. 근데 아직 민주당 쪽에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평가하기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고 그다음에 중구 성동갑에는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표면적으로 아주 명시로 내서도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이 됐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이쪽에 임종석 전 의원이 아직은 모르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그야말로 윤희숙 대 임종석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빅매치가 될 텐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아무튼간에 이쪽은 윤희숙 전 의원은 글쎄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이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니냐, 이른바 한심이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결과론적 해석이긴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서는 초반에 아직은 좀 잡음이 안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신윤 그룹들이 상당히 조금씩 이제 약진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강남이나 이제 경북 이런 쪽으로 봐야지 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예. 자,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또 있었죠. 바로 지난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누군가는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도 친윤 이른바 윤핵관들 조용히 있을 때 본인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철을 밟고 총선 승리하라고 했던 바로 이 의원의 지역구. 근데 여기가 나중에 봤더니 단수 공천 지역이 됐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죠. 불출마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부산 사상구에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겸 총장님이신가요? 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 김대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자, 차재원 교수께서 부산 뭐 정치를 잘 아시니까 김대식 후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현직함이 지금 경남정보대 총장입니다. 경남정보대가 예. 어떤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선친이신 그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이 세운 동서학원의 하나의 지금 소속 대학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김대식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동서대학 교수를 오래 하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동서정보대에 또 이 장제원 의원도 그때 학장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의 이 지금 일가가 갖고 있는 학교법인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이 사상이라는 지역이요.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또 지역구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대타가 실제 말하면 장제원 의원의 일가의 이 학교법인에 소속된 분이 또 이 공천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또 단수로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지역에 전직 여성구청장도 지금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두 분이 지금 경선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경쟁력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일각에서는 그럼 결국은 지금 김대식 전 사무총장이 장제원 의원의 아바타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김대식 전 사무총장도 상당한 정치력도 있고 뭐 네트워크도 워낙 좀 강한 분이라서 나름대로는 뭐 충분하게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경선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란이 좀 더 불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왕 부산 어제 결과에 오늘 지금 우리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던데 제가 좀 상당히 주목했던 지역이 하나 있어요. 부산 진갑인데요. 진갑? 예, 부산 진갑에 이 지금 정성국이라고 예. 전 교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단수 공천 받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공천 받으면서 누가 떨어졌냐면 박성훈 전 그 해수부 차관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박성훈 차관이 바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윤계 인사였고, 그리고 이 지금 원래 이 박성훈 차관이 해운대 갑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주진우 비서관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주진우는 단수 공천. 그래서 부산진갑으로 올 때 그러면 용산에서 결국 배려를 해서 부산진갑으로 그러면 공천 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단수 공천에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냐면 이 지금 이 정성국 교총의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 인재 1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세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산 출신을 꺾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꼽은 사람이 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박성훈 전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아마 재배치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셌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핵심 프레임으로 86 운동권 청산을 내걸고 있죠. 86 운동권 청산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와, 이분과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좀 피하려고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5.18 가서 비석을 두 발로 밟기까지 했던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이렇게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80년대 학번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를 석사장교로 갔다 왔다. 오, 대단한데? 석사장교 제도가 뭐예요, 일단? 이 석사장교 제도는 단기 복무 제도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서 사관 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습니다. 6개월 뒤 계급장을 달아주고 곧바로 장교로 제대한다고 해서 속칭 육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전두환 육개장?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해서 6개월 뒤에 전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80년대 초반 학번들은요. 석사 장교로 6개월을 갔다 오고 끝. 그러니까 상당히 무슨 혜택 아니야? 알고 봤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을 위한 제도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자, 아니 여기서 석사 장교 갔다 온 분이 전두환 욕하면 안 되지라고 했더니 전두환 욕을 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 노태우에게 따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 통해서 군 복무 마쳤고 본인은 이제 필기 시험으로 선발됐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복무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썼다는 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저는 이제 그 석사장교를 떠나서 과연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운동권으로서 민주화운동에 기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아마 근데 이분이 그 산호맹 활동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 실제 산호맹은 이제 그 서울법대의 그 백태웅, 그다음에 박노해 이런 분들이 주도했고요.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제가 알기로 교도소도 얼마 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활동도 미약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민주운동에 투철하게 헌신한 이런 분은 아니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자꾸 이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비석을 발로 이런 게 행동은요 분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동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시장 가서 경동시장이었나요? 그때 왜 생닭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장면을 비판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에 가서 생닭을 흔들었어요. 생닭을 왜 흔들었을까요?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민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떤 서민이 생닭을 흔들고 다녀요?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 생닭을 잡고 드러내서 흔들면 서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해괴하고 기괴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예, 지금 석사장교 특혜 아니냐부터 석사장교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논란과 생닭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지금 별별 얘기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무엇이 중원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지금 중원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그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식의 그런 상대에 대해를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의 소재를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양쪽이 충돌하는 모양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법대 선후배 그 사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들이잖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지냈던 분들이 이런 문제로 지금 티격태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생닭은 참 맛있는데 그런 거 갖고 싸우시는지. 어찌됐든 자 닭을 집에 가서 어렸을 때 그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예, 튀겨 먹던 닭 생각이 나죠. 자 정치권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라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을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서 끌어모으겠다라고 했었죠. 기득권 청산하겠다라면서 야심차게 합당까지 선언했고 보조금까지 받았던 제3지대 개혁신당. 그런데 합당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지금 쪼개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저희들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이낙연 대표 퇴장했다고. 그전에 회의장에서는 고성까지 들렸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전 11시에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과연 이준석과 같이 갈 건지 이준석, 이낙연이 함께 깃발 들고 텐트 쳐놓고 총선까지 갈지 아니면 지금 쪼개질지를 11시에 밝힌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분당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말까지 나왔어요. 이 말까지. 뭐라고 했느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석사장교 누구 때 만들었는데 그 용어. 한국 정치사에서는 어쩌면 네거티브의 대명사. 이 사람의 이름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나왔습니다. 이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 일념으로 대통합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이르기까지 또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지 마시고 다시 하세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자, 저 마지막 장면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낙연 대표는 앞을 보고 있는데, 자, 보시죠. 이준석 대표 와서 가볍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개혁신당의 색깔은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주황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낙연 대표는 또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당색인 오렌지색 이제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 전에 새로운 미래 당색인 남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스트라이프 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선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의결에 반발한 김종민 최고위원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5분 뒤 이낙연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퇴장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합당 선언을 한 지 지금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 지금 결혼으로 치면 이제 사실상 도장 찍을 일만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특단의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좀 갈라서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았답니다. 이게 혼인신고 도장이에요? 아니면 이혼신고 도장이에요? 열흘 만에. 열흘 만입니다. 참.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오늘 11시에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우선 뭐 기자회견 하겠다 했는데 아니요, 안 할게요. 근데 잠시 뒤에 또 뭐 얘기가 나오고. 근데 오늘은 10시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또 늦춰졌습니다. 뭐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었는데 오늘도 또 1시간 늦춰졌는데 네.
저는 오늘 분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요. 예. 이미 개혁신당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져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죠. 당면 가지고 좀 이제 삽바싸움을 하다가 예. 설 연휴 첫날 9일날 전격적으로 통합을 해서 뭔가 이제는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제가 19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열흘 만에 뭐 이혼도장인지 무슨 혼인도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요. 도대체 그러면 이 개혁신당이 설령 양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사람이라는 게. 예. 그건 좋은데 어쨌든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문법으로 최소한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이거 무슨 이준석 대표가 너 무슨 뭐 욕심이 있다 이런 차원 다 떠나서 이낙연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어찌 이낙연에게 아무것도 안 주냐 이런 뭐 논란은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중요한 건 국민들 특히 중도층들이 많은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대 거대 정당에 실패한 실망한 유권자들.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건 배신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완전히 권력 투쟁밖에 더 돼요. 이제 영역 다툼이고 말이죠. 이준석은 이준석 나름대로 자신의 지지층이 이탈할까 봐 그런다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거의 이낙연 대표 쪽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 조응천에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임승차에 관련된 정책 한두 개 나오다가 이준석 대표 측에서 지금 완전히 정치공학적인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양대 거대 정당과. 이렇게 되면요. 설령 오늘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봉합 발표를 하더라도 그 실밥은 금방 터지게 돼 있어요. 전 더 이상 개혁신당은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요. 예. 그런 구태 정치의 다름 아니다. 제가 원래 이제 개혁신당에 좀 이제 옹호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람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정말로 거대 정당은 뭐가 다릅니까? 디프런스가 없어요. 차별성도 전혀 없고. 이건 정말로 중도층에겐 더 절망감밖에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더 양대 지지층들이 더 양쪽으로 수렴할 겁니다. 개혁신당 이게 안 나오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예. 예상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원래부터 위장 결혼이니까 곧 이게 헤어질 거다 예상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돈 문제예요. 돈은 이게 빨리 국고 반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결혼하면 1억 준다 할 때 위장으로 결혼하면 1억 준 것 환수합니다. 이것도 이제 돈 받기 위해서 빨리 위장 결혼했으니 불법이니까 저는 6억 빨리 이게 반납하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 얘기 듣기 전에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의원수 맞추느라고 한 명 겨우 딱 해서 사람 수 6명 맞추고 돈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보조금 문제 지적 들어보시죠.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큰 돈이죠.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그 돈 차이가요. 20배가 난대요. 화면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자, 5명이 되기 전에 요때 지금 그러니까 양양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요때만 해도 3,4천만 원 정도, 3,4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었는데 이때 양정숙 의원이 무소속에서 영입을 하면서 5명이 되면 6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럼 이거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저는 보조금 사기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선례가 없다. 뭐 규정이 없다는데 이게 주겠다는 돈 받는데 국민의 혈세인데 무슨 이게 선례 규정이 필요합니까? 선관위도 이게 빨리 그런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럼 나중에 5명 되면 또 다시 받고.
그때는 이제 시점이 지났잖아요. 이게 자꾸 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니까 돈을 언제 줘야 되고 언제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저도. 저는 원래 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장 결혼은요. 예. 근데 보조금 사기를 지가 받은 거죠. 따라서 이게 반납 횟수가 맞다 이래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참 한국 정치에서 또 못 보던 장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이 보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신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의료 대란은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박유미 씨의 70대 아버지는 대장암 투병 중입니다. 다음 달 중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연기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할까 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돼요. 수술이 연기가 되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일상생활에 복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명이 석 달 남은 폐암 말기 환자 이건주 씨가 쉰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우리 젊은 전공의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젊은 최고의 지성들이고 희망입니다. 힘없는 환자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인터넷 환우의 사이트엔 수술이 연기됐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난소 낭종 환자는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수술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신장 이식이 미뤄진 환자는 수술 연기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는 지인이 있는데 좀 많이 미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휴학기 제출이 예고돼 있고 의협의 집단행동 불씨도 여전해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사들은 이러고 퇴근합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아침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전공의들이 퇴근하면서 어젯밤이군요. 요거는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가운을 들고 저렇게 아예 나와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야 뭐 가운까지 왜냐면 이 가운을 어차피 또 입을 거니까. 근데 당분간 가운 입은 일 없다. 지금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어떤 모습입니까, 저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고 이렇게 병원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빅5라고 하죠. 서울대, 세브란스, 그리고 서울 아산, 서울 성모, 삼성 서울 이렇게 5개 병원에 그 전공의들이 바로 어제 1,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늘 오전 6시에 나 이제 근무 중단합니다 하고. 자, 아침 6시 사진이군요. 그렇죠. 가운 들고 이렇게 평상시에 의료국에서 신던 신발까지 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1,000명이 어느 정도냐면 이 빅5 전공의 숫자가 2,745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3분의 1이 넘는 전공의들이 어저께 사직서 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빅5뿐이 아닙니다. 분당 서울대병원도 한 110여 명, 또 아주대병원도 130여 명 이렇게 다 합하면 전국을 합하면 그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40개 대학, 이 의과대학이 동맹휴학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나 환자거나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이 이 환우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정부에서는 집단 이렇게 사직서 제출했다 이걸 집단 행동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만 보면요. 지금 하루에 한 수술이 200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달 말까지 기준만 봐도 절반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우분들이든 그 가족분들이든 이제 그럼 이 의료 대란의 피해는 우리 몫인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암 환자예요. 하루빨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 이 가족들 어떻게 지켜봐요,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환자분들의 어떤 걱정,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수술 준비에서부터 뭐 당직까지 워낙 넓다 보니까 수술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우 회장도 앞서 인터뷰도 나왔었는데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을 절대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회장 역시 위암 3기에 이제 폐암 4기로 현재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호스피스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제네바 선언을 좀 기억해달라, 전공의들에게 빨리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고, 정부를 향해서도 좀 환자를 위하는 대책,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해달라면서 당부의 말 남겼습니다. 자, 물론 의료진들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게다가 화가 난다고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에 병원 나오는 의사들 필독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이제 적혀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병원 떠나는, 병원 사직서 냈으니까 나오는 의사들 이거 어떻게 하나 행동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알아요? 인계장 바탕화면을 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워라. 그리고 또 이 처방전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빨리 쉽게 좀 처방하려고 세트 오더라고 돼 있는 그 묶음, 약 처방에 묶음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 아르신 분한테는 이렇게 그렇죠. 딱딱 빨리빨리. 여기에는 또 소화제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세트로 이미 이제 짜여져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나와라. 이게 뭐냐면 차라리 삭제를 하면 이게 복원할 수도 있다니까 차라리 몇 개는 빼고 아니면 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네.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고 나와라.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약을 바꾸고 나오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볼 때 이거 지금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올리는데 설마 지금 의사가 이런 글을 진짜 썼겠어? 이런 아무리 익명이라고 그래도 누구나 직장인들, 의사가 아닌 사람도 볼 수 있는데 글을 올렸겠어? 저도 사실 의사분들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경찰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시민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글이 처음부터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의사라는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처음 게시됐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쓴 사람은 의사인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의사 이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작성자에 대한 추가 수사는 경찰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의 어떤 글이 지금 우리가 100%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글 내용으로 많은 지금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몸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꼭 뭐라고 하죠? 선생님 제가 속이 안 좋아서요. 이거 항생제 이거 좀 먹어도 되나요? 그럼 꼭 그 얘기 하면은 항생제 안에 그 제산제 이런 걸 같이 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걸 넣어줘요. 그게 환자에 맞춰서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세트로 어느 환자한테는 이런 약을 주르륵. 근데 그거를 자 우리 일 안 하니까 지우고 나옵시다라고도 아니고요. 그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 약을 이 약을 저 약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오자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의사 인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올라온 글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IP 추적을 통해서 정확한 작성자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사 퇴사하면서 일부러 회사에 좀 억한 심정을 갖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업무 자료 같은 걸 삭제하고 나오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도 가능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면은 민사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에 따라 유추 적용을 해본다면 만약 사실로 확인되고 실제로 해당 병원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 그런 점이 확인이 된다면 업무방해 내지 업무방해 교사로 처벌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이 의사가 쓴 글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설마 이런 의사 있겠어요? 하지만 정부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